야, 나 지금 대학병원 입원했다. 빨리 와서 돈부터 결제하고 병간호해. 이혼한 지 열흘. 전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당연하다는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집 며느리인 줄 아세요? 12년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착취당했던 여자가 모든 것을 끝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좋은 기운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 서류에 서명할 때도, 판사가 이혼을 선고하던 그 짧은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을 이미 다 소진해버린 뒤였기에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마주한 빈 거실이 낯설도록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들이닥쳐 여기 먼지가 왜 이래라고 혀를 차던 소파, 남편이 늦은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드러눕던 안방, 시누이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젖히던 주방. 그 모든 자리에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커튼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튼은 항상 쳐놔야 한 집이 정갈해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12년간 낮에도 드리워져 있던 두꺼운 암막 커튼이었습니다. 커튼을 걷어내자 오후에 햇살이 먼지 입자들을 반짝이게 하며 거실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작은 생각이었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살며시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문자였고, 그 다음엔 우리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라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문자는 읽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용서하고, 다시 한번 참고, 다시 한번 나를 지워온 것이 12년이었으니까요. 시누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내 동생 많이 힘들어해. 그쪽도 잘못한 게 있잖아.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쪽도 잘못한 게 있다. 12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혼자 준비하면서도, 명절 음식을 새벽부터 혼자 장만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동료,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도 항상 내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로 내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항상 그 말은 따라붙었습니다. 그쪽도 잘못이 있다는 말은 내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말이었다는 것을. 나는 시누이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처럼 늦잠을 자고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 같았으면 이미 시장을 다녀와 점심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냥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진 철쭉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는 걸 이렇게 오래 바라본 게 얼마만인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 습관처럼 화면을 눌렀습니다. 야, 나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커피 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굵고 낮은 목소리, 항상 명령하는 어조. 12년간 나를 야라고 불러온 단 한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나 지금 대학병원 입원했다. 빨리 와서 돈부터 결제하고 병간호해. 말이 끊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녕이 없었고 어떻게 지내느냐는 말도 없었으며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인지 아는데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그냥 당연하다는 듯 12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제하고 병간호해.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12년이 한꺼번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무릎이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다니던 날들, 병원 수납 창구 앞에 서서 카드를 내밀던 수백 번의 순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왜 빨리 안 와? 저 아직도 제가 그 집 며느리인 줄 아세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즐겼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그래도 마셨습니다. 창밖의 철쭉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고작 열흘. 그분은 벌써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에게 나는 며느리라는 역할이었지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는 것인데 그분들은 역할만 계속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나는 그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핸드폰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제발 한 번만 가봐줘. 나도 지금 당장 갈 형편이 안 돼.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장 갈 형편이 안 된다. 자기 어머니 병원비는 낼 형편이 안 되면서 12년간 내가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남자.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속 어딘가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감정이지만 내 안에서 자리 잡는 것은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이제 막 다른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는 일부러 핸드폰을 멀리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침실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오며 얇은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시어머니 반찬을 챙겨 들고 버스를 탔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입맛이 없다는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장을 보러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책을 펼쳤습니다. 오래전 사놓고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소설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사람의 낯설미였습니다.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한 게 책을 좋아했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공원을 산책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조금씩 너무 조금씩이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내가 사라져갔습니다. 페이지를 2장쯤 넘겼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진동이 테이블 위에서 울릴 때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4번째 전화가 끊기고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엄마 상태가 안 좋대. 나 지금 출장 중이라 진짜 못 가. 네가 아니면 아무도 없잖아.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2년 동안 그 말에 움직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는 말이 처음엔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달려갔고, 기꺼이 카드를 꺼냈고, 기꺼이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은 한 번도 고마움을 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말이었습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없으니 내가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한 번이라도 들었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2년.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엔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번을 무시하다 결국 받았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올케, 나 지금 진짜 황당해서 전화했어. 엄마가 입원하셨는데 왜 연락을 씹어? 씹는다는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지난주에.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요. 나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12년 동안 숱하게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명절에 친정 먼저 가겠다고 했을 때도, 몸이 아파서 시댁 대소사에 빠졌을 때도, 월급의 절반을 시댁에 갖다 드리는 게 버겁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도 항상 돌아오는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 남편도 출장 중이고 우리 애들 때문에 나는 병원에 오래 못 있어. 올케는 지금 혼자잖아. 시간도 있고 도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해? 도리.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도리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전화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나는 반차를 내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진료비를 내고 약을 타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서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그날 이후였습니다. 도리라는 말이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 명절 상차림을 혼자 준비하는 건 며느리 도리였고 시어머니 병원 동행은 며느리 도리였고 친척 어른들 상에 먼저 음식을 나르는 것도 며느리 도리였습니다. 도리를 다하면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침묵이 왔고 도리를 못 다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는 말이 왔습니다. 나는 도리라는 이름으로 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리는 단 한 번도 나를 향해 흐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리는 항상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었지, 그들이 나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도리를 안 했나요? 신우이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 저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한 사람한테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인간적으로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니 가족 모두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신 적 있었나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옳게도 참 많이 변했네. 아니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참았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들을 꺼내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소박했지만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들만 올라간 밥상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나는 잠시 그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밥상이구나. 12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기 전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저녁이 채 식기도 전에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시누이도 아닌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면 두고 봐. 나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라는 말. 그러세요. 저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아주 차갑고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두고 보라는 말이 예전 같았으면 심장을 쥐어짜듯 불안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어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낯설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그분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쫄았던 걸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혼 초였습니다. 처음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시누이에게, 남편 친척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이 의무가 되었고 의무가 되니 어느 순간 그걸 못했을 때 죄책감이 생겼습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이 되었고 두려움은 복종이 되었습니다. 1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섭지 않네. 그 생각을 하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와 있을 거라 짐작했는데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2통. 어젯밤 11시와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였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았어도 누군가 아프다는 사실이 완전히 무감각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병원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지? 그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대표 번호였고 내용은 짧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병원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연락이 되지 않아 문자드립니다. 입원 수속 관련 미결 사항이 있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호자님, 나는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호자, 내가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있는데 왜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걸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나한테 연락 왔어. 보호자 문제인 것 같은데 당신이 직접 처리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관련이라는데 확인해 보세요. 신우이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나 지금 애학교 문제로 정신없어. 올케가 그냥 처리해줘. 어차피 서류에 올케 이름으로 다 돼 있을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도 없이 마치 내 이름이 그 서류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처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병원 원무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연락 주셨는데요. 환자분 성함이 김숙자이고요. 보호자 관련해서 연락 오셨다고 해서요. 아, 네. 잠깐만요.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됩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분이 김소연 님이신데 연락이 계속 안 되셔서요. 혹시 제 이름으로 등록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최초 등록이 2013년으로 나와 있고요. 이후 내원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유지되셨습니다. 2013년. 내가 결혼한 해였습니다. 2013년부터 결혼하자마자 내 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혼을 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친자식이 있는데 왜 며느리 이름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을까? 너무나 그 집답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시누이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 며느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병원 서류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병원비를 결제하는 것도 병실을 지키는 것도 전부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동의한 적이 있었나? 동의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을 했더니 그게 내 역할이 되었고 역할이 되니 서류에 이름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12년 동안 그 서류에 새겨진 내 이름 석자를 내 손으로 직접 지워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2013년부터 그러면 꼬박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시어머니가 이 병원에 올 때마다 보호자란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었을 것입니다. 접수할 때도 수납할 때도 입원 서류를 쓸 때도 병원에 도착해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보호자분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직원은 아무 의심 없이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고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 이름을 지우고 나면 정말 끝이다. 보호자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로 결제 내역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 수속을 위한 서류였는데 시스템 연동으로 과거 내원 이력이 함께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결제자 이름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부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12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끝을 내야 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확인 다 되셨나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결제자, 이름석자가 12년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 혹시 이 내역 전체를 출력해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전체 내원 이력이요? 좀 길 수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전부 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프린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종이가 1장, 2장, 3장. 생각보다 많은 장수가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내밀었습니다. 환자분 최초 내원일부터 전부 출력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나는 그 서류 묶음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원무과 창구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소독약과 따뜻한 공기가 뒤섞인 그 냄새. 나는 그 냄새가 싫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떠올려야 했기 때문에 싫었습니다. 시어머니 허리가 아플 때, 무릎이 아플 때, 두통이 심하다고 할 때, 이 냄새는 항상 내가 내 시간을 내어놓은 날들과 함께였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진료과 진료비 결제자. 날짜, 진료과 진료비 결제자. 결제자란에는 예외 없이 내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무릎 관절염 외래 진료. 결제자나. 2013년 9월 허리 디스크 정밀 검사. 결제자나. 2014년 2월 고혈압 정기 검진. 결제자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해가 바뀌어도 결제자란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내원 횟수가 10번이 넘었습니다. 봄에 1번, 여름에 2번, 가을에 1번, 겨울에 3번. 그때마다 나는 이 병원에 왔고 이 창구 앞에 섰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날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떤 날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장을 봐서 시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고 오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 모든 설거지를 마치고 늦은 밤에 귀가하는 길에 다음 날 병원 예약을 확인하며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이 서류 위에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다 넘기고 나서 나는 마지막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총 내원 횟수, 총 진료비, 결제자 합산 금액.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합계였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 병원에서 빠져나갔을 것이었습니다. 입원비가 포함된 해에는 몇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냈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돌이니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수고했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에 모아서 보니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은 일을 그냥 혼자 해왔구나. 복도 저 끝에서 간호사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링거 달린 이동식 거치대를 끌고 지나가는 환자복 차림의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실은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지도 않았고 눈물이 고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 옆 네임태그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보호자 내 이름. 나는 그 태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는 건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링거 하나를 달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왔니? 늦게도 왔네. 인사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마치 출근 시간에 늦은 직원을 바라보듯 그냥 한마디 던지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얼굴을 봤구나. 처음엔 저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저 눈빛 한 번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할수록 더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질수록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수납 창구 가서 이번 입원비 결제하고 와. 카드 갖고 왔지? 시어머니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방금 출력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어머니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나는 짧게 말하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들여다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결제자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새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세 번째 장까지 손가락이 결제자란을 훑어 내려가는 동안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나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글자였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고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래서 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서류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무언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지금도 이걸 보고도 어머니, 이 서류에 있는 돈 전부 제가 냈습니다. 알아. 네가 냈잖아.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고마움도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냈다는 거 나도 안다는. 왜 제가 냈어야 했을까요? 며느리잖아.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잖아 라는 말이 그분에게는 완벽한 이유였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이유. 나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 12년을 살았구나. 며느리라는 말이 처음 내 발목을 잡은 건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 일정을 하루 줄이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니까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며느리니까 시댁 대소사에 빠질 수 없었고, 며느리니까 시어머니 병원비는 당연히 내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두 글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라는 말이 내가 받아야 할 것에는 한 번도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용돈을 받아야 할 때, 생일을 챙겨야 할 때, 아파서 쉬어야 할 때, 그때는 며느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라, 며느리니까 좀 참아라, 며느리니까 내색하지 마라. 그쪽으로는 사용되었지만 며느리니까 우리가 챙겨야 한다. 며느리니까 고마워해야 한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말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요? 남편도 병원비를 냈나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엄마 병원비를 내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를 내는 건요? 그것도 당연한 거지. 한 가족인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족. 또 나왔습니다. 도리와 함께 내 입을 막아온 두 번째 말. 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한 가족이니까 해야 하고, 한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런데 한 가족이라면서 왜 그 당연함은 항상 나를 향해서만 흘렀을까요? 죄송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이 서류에 아드님 이름 한 번도 없다고요. 걔는 바빠. 저는 안 바빴나요? 넌 시간이 있잖아. 시간이 있다는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달려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차를 써가며 병원 동행을 하던 날들이,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시댁 반찬을 챙기던 날들이, 그 시간들이 시어머니 눈에는 시간이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나들이처럼 보였던 걸까요?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몰랐겠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겠지.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가져온 거야? 따지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확인하려고요. 어머니도 아시고 저도 아는 사실을 한번 눈으로 같이 보고 싶었어요. 뭘 확인해? 지난 일을. 지난 일이라고 하시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이에요. 근데 어머니, 지난 일이라는 말은 끝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길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숨을 약간 헐떡이며 들어온 신우이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옳게 왔네. 나 오늘 잠깐밖에 못 있어. 애들 학원 데리러 가야 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옳게 왔으니까 됐다. 나 내일 올게. 나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옳게 왔으니까 됐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면 됐다는 것. 내가 있으면 자신은 가도 된다는 것. 그 생각이 신우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 한 번 없이, 미안함 한 번 없이. 잠깐만요. 나는 신우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신우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옳게, 왜? 나 진짜 시간 없어. 저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짧게 말할게요. 나는 서류 묶음을 들어 신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신우이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제자란의 이름을 본 것이었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고 신우이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고 조용하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첫 장에서 멈춘 채 결제자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넘길까를 계산하는 건지. 한참 후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비 다 올케가 낸 거야? 네. 몰랐어. 나는 진짜 몰랐다고. 나는 잠시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다고 하는구나. 몰랐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병원에 잘 오지 않았으니까요.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고 어머니 생신에 잠깐 들렀다 가고 그 외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 이 서류를 볼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릅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신우이가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병원에 왔어요. 반차를 내고 온 날도 있었고 연차를 써서 온 날도 있었어요. 그쪽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여기 오신 적 없었잖아요. 나는 애들이 있고 바빠서. 저도 직장이 있었어요. 말이 짧게 끊겼습니다. 신우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지난 얘기 자꾸 꺼내봤자 뭐가 달라져. 지금 내가 아픈 게 문제잖아.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게 문제잖아. 그 말이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2년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내어놓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중심이라는 것. 이분에게 나는 언제나 수단이었구나. 아플 때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할 때 불러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내가 무너져도 이분은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오늘 병원비 결제 안 합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결제 안 한다고요?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입원비 정산이 안 되면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아니면 따님이 하시든지요. 나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이게 할 짓이야?
제정신입니다. 이혼했으면 이혼했지. 사람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굴면 안 되지. 부모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싸가지. 부모 교육.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하고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나는 달랐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을 짓을 한 게 아니라 싸가지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 이제 효과 없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12년 동안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물러섰거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에 미안해하고 더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안 그럴 거예요. 신우이가 그때 나섰습니다. 옳게, 진정해. 엄마도 많이 아프신 거 알잖아. 우리 오늘은 그냥, 언니. 나는 신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서류 아직 들고 있죠? 신우이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류에 있는 돈, 12년치 병원비요. 그게 다 제 돈이에요.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에요. 근데 지금 언니가 저한테 진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엄마 입원비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연락하세요. 당장. 걔는 출장 중이라. 출장 중이면 계좌이체도 못해요? 신우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고 보여줘야 할 것도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가면 2번 다시 보지 말자.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2번 다시 보지 말자. 그 말이 협박인지 선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2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명확한 끝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쾌유하세요, 어머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복도를 걸으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무언가가 그날 그 병실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실처럼 가늘게 남아있던 것이었는데 끊어지고 나니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벼웠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온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병원 입구 계단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가로수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세상은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총 결제 금액이 적힌 그 줄. 나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달리 이번엔 숨이 멎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였습니다. 크고 묵직한 숫자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지출된 돈, 자발적으로 낸 것처럼 보이는 돈을 되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돈을 전부 돌려받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려받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져간 것들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눈앞에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외면하지 못하도록.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다시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얼굴. 누군가를 미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 거는 것인지 남편에게 상황을 전하는 것인지 목소리 톤이 낮고 급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가 전화를 끊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한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왜 또 왔어?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의자를 당겨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앉을 만큼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침대 테이블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장 보세요. 맨 아래 숫자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서류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12년 동안 이 병원에서 결제한 총 금액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릎 치료받으실 때, 허리 입원하셨을 때, 심장 검사 받으셨을 때 전부 제 카드에서 나간 돈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아드님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따님 이름도 없고요. 신우이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젯밤 혼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서 확인한 총 금액을 적고 그 아래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지만 숫자만큼은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다 정산하고 이야기하시죠. 시어머니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당황함이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돈 내놓으라는 거야? 정산하자는 거예요. 너 미쳤어?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가족이요. 나는 그 말을 받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가족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만 흘러도 되나요? 12년 동안 제가 가족이라서 드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족이 뭘 해줬나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해주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해주신 게 없는 것보다 제가 해드린 걸 당연하게 여기신 게 문제예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든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총 금액, 지금 바로 입금하시면 그때 며느리 역할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다시 며느리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입금될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필요했습니다. 12년 동안 당연하게 가져간 것들의 값어치를 매겨 그것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너 이러고도 사람이야. 네, 사람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아도 참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신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평생 나를 굴복시켜온 그 침묵이 오늘은 나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쾌유하세요.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야, 서지 못해.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고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꽉 틀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했습니다. 마침내 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그냥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2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햇볕이 이마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아무것도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냥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맞은편 편의점에서 누군가 음료를 들고 나왔으며 저 멀리 아이 손을 잡고 걷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옳게 할 말 있어. 전화 좀 받아. 나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일 수도 있었고, 왜 이러냐는 말일 수도 있었고, 엄마가 많이 놀랐다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든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할 말은 이미 다 들었고,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었습니다. 옆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 가로수가 연초록 잎을 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도 겨울을 버텼겠지. 이상한 생각이었지만 그 생각이 왠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겨우내 가지만 남아 앙상하게 서 있다가 봄이 오면 스스로 잎을 틔우는 나무. 누가 피우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되면 피어나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문자가 2통 더 와 있었고 남편에게서도 부재중 전화가 1통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앱을 열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이름. 201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름.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고했어. 12년 동안.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생했다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텼다고.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오늘은 내가 나에게 해주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호자 등록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병원 건물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3층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봄볕을 받은 건물들이 줄지어 흘러갔습니다. 꽃집 앞에 수선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카페 야외 테이블에 젊은 사람들이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의 12년이 끝나는 날인데 세상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봄날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오후가,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이 시간이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걷어놓은 커튼 사이로 빛이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그 빛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좋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철쭉이 며칠새 꽃을 더 많이 피웠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다.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전화해. 나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누이 문자도 열어보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상했습니다. 울 것 같았는데 울지 않았습니다. 떨릴 것 같았는데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 목록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저장되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저장한 이름. 어머니. 2글자. 나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생각들이 조용히 밀려왔습니다. 12년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혼자 전을 부치던 명절, 병원 복도에서 졸며 기다리던 밤, 카드를 내밀며 웃어 보이던 수납 창구 앞. 그 모든 장면들 속에 나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몰랐지만 지금의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창밖으로 철쭉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살짝 붙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다. 12년을 남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돌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이름들을 오늘 병원 서류 한 묶음과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구도 아닌, 그냥 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쭉이 흔들렸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 마루 위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따뜻함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되는 오후,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이것이 내 삶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혼한 시어머니 병원비 대신 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하루의 끝에 기대어 쉴 수 있는 잔잔한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황혼조각이었습니다.